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요분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요. 요 내용을 할 겁니다. 자, 이 화면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안 보이네요, 선생님들. 어, 선생님, 우리 이게 안 보이네요, 제 화면이. 잠시만요. 이제 보이나요, 선생님들? 예, 잘 보입니다. 네, 선생님. 자,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비교과 과정인데요. 선생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을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다 성인 학습자들이라서 잘 사용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 디지털 기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온라인 수업하는 데는 조금 이제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학교에 나오는 시스템을 어떻게 잘 사용을 하셔서 선생님들이 한 학기, 다음 학기, 다음 학기 무사히 졸업을 하시도록 하는 게 관건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선생님들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이라고 잡았고요. 그다음에 똑똑한 대학 생활입니다. 똑똑하다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선생님들 다 똑똑하시겠지만 그래도 선생님 우리 이제 요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오늘의 목차는요, 온라인 학습, 학사 일정을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온라인 학습이라는 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이제 언제든지 24시간 수업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들을 수도 있고 컴퓨터로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이 그 네트워크가 잘 구축돼가 있기 때문에 항상 24시간 가능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갖춰져서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함에 있어서 게시판을 아마 활용을 할 일이 있을 거예요. 강의를 듣는다든가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럼 게시판에 글은 어떻게 적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토론이나 과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토론이나 과제 나오죠. 그죠? 토론하고 과제를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토론을 위주로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과제 파일을 등록하세요. 이렇게 과제가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시험 관련해서도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학생이니까 당연히 시험은 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이 있어서 이게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시간이 60분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시간을 넘겨서 제대로 작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팁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수강평 등록이 나오죠.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한 학기 끝나고 나면 틀림없이 성적을 또 확인을 하게 돼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본인의 성적이 만점에 가까우면 다 좋지. 성적이 떨어지는 사람이 뭐 기분이 좋다 이런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수강평을 등록해 주시면 이 수강평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교수님께서 확인하시고 차기 과정에 좀 더 품질이 우수한 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강평을 등록해 주시고 이제 성적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늘 쓰시는 공부하고 있는 그 사항들을 중심으로 이제 돼가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입니다. 온라인 학습. 온라인 학습이라는 거는 언제든지 학습이 가능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시면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또 컴퓨터를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패드를 이용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내 환경에 맞춰서 잘 들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선생님들 들어가기 전에 2025학년도 우리 학사 일정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이 내용은 어디 있느냐면, 자,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이렇게 들어가면 이 메인 홈페이지가 뜨잖아요. 선생님들 이거 다 아마 확인을 해보셨을 건데, 여기서 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학사 그래요? 일정이라고 나 이렇게 뭐, 나옵니다. 쉬었었는데, 선생님, 음성이 들리네요. 자, 학사 일정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옆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거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일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보시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해보니까 금방금방 나타나진 않는데 누르시고 더블 클릭하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일정이 나옵니다.
3월 일정은 거의 이제 저희들이 다 들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일정이고, 4월 달에 보시면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간이 있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인데, 아마 우리가 화요일 날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면 4월 29일도 그 시간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데 24시간 돌아갑니다. 이때는 선생님들이 기계라는 거는요, 100% 사람하고 달라서 아직까지는 감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딱 원칙적으로만 돌아가다 보니까 하다 보면 기계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전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서비스 지원해주는 원격 지원센터 전화번호를 미리 기재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만일에 하나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시험을 열심히 치고 있는데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고사 성적이 또 나오죠. 5월 달에. 시험 치고 나면 우리가 8주 차까지, 7주 차까지 공부하고 8주 주간에 중간고사 시험을 칩니다. 그다음에 부주부차부터 또 공부가 되겠죠, 그죠? 그 와중에 이제 여기에 그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기말고사는 6월 10일에서 6월 17일까지로 이제 일정이 잡혀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4일 날 여러분들이 성적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학기가 거의 마감이 됩니다. 근데 1학기만 있는 게 아니고 2학기도 때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2학기는 나중에 이제 그때 가서 또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두 번째 이제 일정을 한번 살펴봤다면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저는 뭐 주로 컴퓨터를 활용하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마트폰으로 듣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들을까요? 또 이런 사항이 또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올려놨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제 열어보시면, 선생님 여기 1번에 보시면 플레이 스토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플레이 스토어라는 것은 어플, 앱이라는 거죠. 이걸 다운받아서 쓰도록 해주세요. 요 말이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하단에 보시면 과거에는 상단에 있었는데 스마트폰도 계속 업데이트를 받다 보니까 플레이 스토어 하단에 보시면 여기 검색, 여기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검색을 누르시면 상단에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검색창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라고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어플을 이제 찾게 되겠죠. 그죠? 그 찾게 되면 여기에 요런 모양이 보입니다. 딱 요런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 오른쪽에 설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때 기계마다 설치하는 시간은 조금 더 걸리고 덜 걸릴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 안에는 무수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들어가는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설치하는 속도가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은 스마트폰에 설치하지 마시고 자, 요런 거는 수업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디지털 생활을 하다 보면 사진 같은 것들은 주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스마트폰에만 넣어두지 마시고 어딘가에 복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복사하는 방법은 USB에다가 받아주셔도 되고 어딘가에 저장 공간에다 저장을 하시면 그만큼 공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은 가끔 한 번씩 청소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가 다 되면 제가 해보니까 한 3분, 2분 안에 설치가 돼요. 그럼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기 버튼을 열어주시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자, 이제 여기서 스마트폰 로그인을 하시면 되죠. 자, 아까 제가 중간고사나 뭐 이런 시스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다. 그러면 여기 대표 번호 있었죠. 요 번호. 요 시간, 이제 요 번호로 전화를 해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선생님들의 상황을 안내를 받으시고 있을 겁니다. 간혹 가면 잘 안 되고 설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원격으로 이걸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원격이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집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 서비스 여기 대표 여기 있는 직원분께서 아마 선생님들 컴퓨터로 들어가서 요렇게 다 설치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요 번호는 한번 꼭 알아두시면 되겠죠? 1644-9775입니다. 자, 어쨌든 스마트폰 로그인을 누르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이버라고 해놨는데요. 굳이 네이버 아니고 다른 거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 7번 버튼 요걸 눌러보시면 이쪽에 일반으로 할 것이냐, 아이핀으로 할 것이냐, 네이버로 할 거냐. 제가 네이버로 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네이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이버를 저기다 올려놨거든요. 네이버를 클릭하고 나면 학번을 입력하세요 나오죠. 2025에서 시작하는 학번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 비밀번호 요거 넣으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요거는 처음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습을 시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초기 비밀번호를 다 바꾸셨을 건데 행여나 바꾸지 않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초기 비밀번호는 변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아는 이제 어떤 번호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여기 가시면, 자, 로그인 하기 전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로그인 상태 유지 요구를 해주시면 다음번에는 이게 아이디 비밀번호를 학번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그 적게 입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하다 보면 늘상 쓰는 아이디나 비밀번호 같은 거는 기억을 하는데 하도 많은 이제 비밀번호 아이디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핸드폰에 뭐 노트라는 메모라든가 이런 걸 이용하셔서 기록을 해주시면 다음에 도움이 되겠죠. 그죠? 보통 보면 종이에 적는다든가 수첩에 적는다든가 이런 방법보다는 핸드폰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이버로 들어갔으니까 네이버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넣고 로그인 상태를 하시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면 자기가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 지금 화면에 선생님들 요 창을 제가 여기로 좀 치울게요. 잘 안 보여서 여기 보시면 12번 보이죠? 여기에 종 모양이 나와요. 알림이 넘어갑니다. 본인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클릭하시게 되면 요렇게 인정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인정은 여기 선생님 잘 보이시나요? 4분 이내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4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느냐면 우리가 생각했는 대로 순서대로 딱딱딱 이 과정을 기억하고 계시면 이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이렇게 넘어갔네, 이렇게 넘어갔네, 이렇게 넘어갔네? 그러면 얘 어디 가서 잤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시간이 4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4분 이내에 인정을 해주시면 보통 지문으로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암호를 넣어서 인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강의실 입장이 되겠죠, 그죠? 강의실 입장이 되는 순간 이제 여러분들 교과목부터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이게 스마트폰으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행여나 기존에 나는 스마트폰으로 이미 학습을 하고 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모든 우리가 이제 온라인 학습하는 환경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패드로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달라서 나는 이미 이걸 쓰고 있는데 굳이 들어야 되나 하지만 그 상황이 또 닥쳐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연결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강의실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이제 강의실로 들어오고 나면 여기 삼각 표시 줄 세 개 보이죠?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과목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강의실 보기 들어가시면 이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요거 가기 전에 보시면 여기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요런 공지사항도 한 번씩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어떤 내용들이 공지가 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현장 실습이 나가는 부분이 없지만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에는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그다음 발달 제공 인력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 실습 나가는 부분이 2학년 때 대부분 많이 나갑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보통 1학년 마치고 그 겨울 방학에 나가든가 또는 2학년 여름 방학 때 나가든가 이런 경우 이런 공지사항에 다 올라옵니다. 그럼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지 현장 실습을 나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쯤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 홈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다 올라오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행여나 같은 동료 학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지 않은데 혼자 단독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차후에 학교에서 지역 스터디를 한다든가 또 학교에 모임이 한 번씩 있잖아요. 학생들 모임에. 거기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이제 여기 공지사항을 보시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지만 제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과목을 한번 올려놔 봤습니다. 누르면 1주차, 2주차, 3주차에서 여기 주차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인트로부터 쭉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가끔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바쁜 관계상 2배속으로 막 듣는 경우가 있어요. 2배속으로 들으면 여기 보시면 출석 인정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인트로에 5초, 그 다음에 학습 목표 5초, 요 5초, 5초를 채우셔야 됩니다. 물론 100%안 채우셔도 되고 뭐 3초 정도 하도 되긴 되지만 학습 내용은 여기 보면 27분 19초잖아요. 이 사항은 정확하게 27분 19초를 채우셔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2배속으로 해서 나는 수업은 다 들었는데 시간이 27분이 아니고 뭐 13분 정도 걸렸다. 이런 경우에 정상 출석이 되지 않으니까 출석률이 100%까지 안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99점 몇 프로, 뭐 97점 몇 프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여기 인트로 부분이라든가 쉬어가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의 시간이 정확하게 다 100%안 채워지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 시작하기 들어가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과목을 강의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모든 주차의 과목을 다 들어야 되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보실 때 이번 주에 못 들으면 2주간은 들을 수가 있어요. 2주간은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굉장히 바쁜 일이 있으면 그 다음 주에라도 쭉 해서 출석을 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바쁘다 보면 이제 뭐 그 어느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화요일 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진도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과목을 누를 때 앞주차에 빠진 부분이 있는가 그때 한번 더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수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었는 경험이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시면 강의 과목에서 빠지거나 또는 출석률이 미달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출석을 잘 하셔야지 이 출석 점수들이 다 아마 20점 정도 성적의 배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출석을 잘 체크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매번 스마트폰에다가 우리가 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그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이렇게 어플을 찾아서 또 헤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금방은 했지만 다음번에 할 때 또 나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나? 어떤 방법이 지금 쭉 지나온 이 과정을 또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여기 보시면 핸드폰 속에 요 아이콘이 생성이 돼가 있어요. 이 아이콘은 핸드폰 보면 아마 이제 성인 학습자들이다 보니까 핸드폰 화면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옆으로 밀면 오른쪽으로 밀어보면 화면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 중에서 매번 할 때마다 찾아가려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콘이 생기면 이거를 핸드폰 첫 화면에다 딱 올려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면 키자마자 여기에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가 나오면 굉장히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좀 한 2, 3초 정도 꾹 누르세요. 2, 3초 정도 꾹 누르시면 요런 메뉴가 나타납니다. 화면에 홈 화면에 추가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면 바탕화면 핸드폰 처음 열었을 때 나타나는 아이콘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저는 이제 이 화면이 제 핸드폰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학습할 때는 요것만 클릭하시고 로그인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요까지 하시면 스마트폰으로 학습하는 데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큰 화면, 스마트폰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게 화면이 작아가지고 글씨 같은 교환이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뭐 교환을 굳이 나는 안 보고 소리만 들을래 이럴 수도 있지만 교환에는 교수님들이 그래도 선생님들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 제반 지식들을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자 많은 노력을 들여서 이제 교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교환도 충분히 보시면 학습한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학습자들이.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다음번에도 또 보고 또 보고 하면 개인적인 지식이 쌓일 거니까 그래서 교환을 보고자 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하면 사실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PC로 이제 좀 더 큰 화면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컴퓨터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이제 그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개인용 컴퓨터를 쓰게 되는데요. 개인용 컴퓨터는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요. 넷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스크탑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요게 기준은 이동성이 있나 없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다니고 다니면서 이동성이 굉장히 편해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 카페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가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데스크탑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방에 고정시켜 놓고, 지정된 장소에 고정시켜 놓고 쓰는 게 데스크탑이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면요. 일단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실행하십시오. 인터넷을 실행한다는 거는 선생님들이 크롬이나 엣지를 사용해서 아마 인터넷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녹색 창에다가 저는 이제 네이버 화면이 떠가 있거든요. 네이버가 뜨는 사람도 있고 구글을 뜨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웹 브라우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이제 창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네이버를 하셔도 되고 구글로 들어오셔도 되고 뭐 줌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다음으로 들어오셔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검색창에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이라고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고 여기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찾아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죠. 뭐가 올라왔냐면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이라고 올라오는데 이거는 네이버라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영문 주소로도 올라옵니다. 똑같아요.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자, 누르게 되면 다음 화면이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제가 요 하나하나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도 이 화면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여기서 스마트 로그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스마트 로그인을 누르시면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할 것인지, 아이핀으로 할 건지, 네이버로 할 건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선생님들이 나는 공동인증서로 할 거야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이핀을 발급받아서 아이핀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걸 하든지 상관은 없고요. 저는 네이버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이버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여기에 학번은 반드시 입력을 하셔야 되죠. 2025로 시작하는 숫자 있죠. 이게 학번이 인간이라는 거는 동물은요. 우리가 핸드폰을 생각하면 7자까지는 핸드폰 번호를 되게 잘 기억을 해요. 근데 자리가 8자리 넘어가면 기억이 7자리보다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번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 마찬가지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든지 엔터키를 치면 돼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쓰다 보면은 학번 입력하고 난 다음에 또 마우스 막 잡아가지고 아래쪽에 비밀번호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똑같죠? 이게 학번 입력하시고 키보드 왼쪽에 TAB 탭키를 누르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게끔 돼가 있어요. 탭키 누르면 넘어갑니다. TAB 키보드 누르면요. 키보드에 보면 왼쪽 상단에 TAB라는 키가 나오거든요. TAB 키 누르면 이쪽으로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마찬가지로 엔터 키를 누르면 키보드에 엔터 키를 치거나 하면 나의 이제 말은 다 했으니까 컴퓨터 너 알아서 처리해줘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학습하는 환경 말고도 컴퓨터 사용하는 환경은 다 동일하니까 그렇게 항목 간의 이동은 탭키로 간다. 그 다음에 모든 내용을 다 입력하고 난 다음에는 엔터키를 누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네이버 로그인하면 또 인정서를 달라고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인정번호를 넣으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이때 또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네이버 로그인했기 때문에 여기 6번에 해당하는 요 내용을 찾아보시면 누르면 한국복지사회부대에서 인정서가 도착했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문이라든가 비밀번호를 넣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이제 강의실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죠, 그죠? 여기까지. 요거는 앞에서 7, 8, 9번은 핸드폰하고 똑같은 방법이죠, 그죠? 근데 4분 이내로 해야 되는데 제가 왜 4분 이내를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20대인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학습자분들이 60대, 70대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6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 컴퓨터라든가 이 디지털 기계를 다루는 게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연령이 높음에 따라서 자연적인 노화가 발생되어서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는 꼼꼼하게 한 번 정도 메모해 두셨다가 하시면 다음번에는 되게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실로 똑같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상단 메뉴에 보면 과목 관리가 나옵니다. 과목 관리에 보면 강의실 보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그 교수님들이 들어가는 메뉴예요. 어쨌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이렇게 누르면 이제 강의 교과목 이렇게 뜨죠. 그죠?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인트로하고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노트북이 아니 그 PC로 보는 화면이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 14번 여기 보이죠? 지금 현재 11페이지 중에 1페이지에 있다는 소리예요. 1-11이라는 거는 11페이지에 탭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탭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의 교환 있죠? 요거를 보시면 이제 강의 교환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다음 이제 끝났다 싶으면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들으면 여기 바가 쭉 지나갈 거예요. 그죠? 쭉 지나가서 끝까지 가면 이제 다음 페이지 누르고 다음 페이지 누르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수업은 2주 이내 완성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강의를 듣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도 있고 여러분들이 욕구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학습을 하고자 학교에 오신 거고 그러면 학습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선생님들이 행위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수업을 제대로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컴퓨터 이제 PC라든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학습을 어떻게 할 거냐, 요런 거를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질문은 나중에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도중에 질문을 받다 보면 다수인이 질문을 하면 질문하다가 다음번에 또 우리가 막상 해야 될 내용들을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강의 끝나고라든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PPT 내용이라는 거는 제가 학교에 요청을 드려서 이 내용들을 아마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다 다운받도록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굳이 메모 안 하셔도 요 내용은 다 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조금 더 똑똑해지는 대학 생활하는데 게시판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게시판은 말 그대로 우리 학습하다가 학생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다가 뭐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교수님들이 했는 그 강의 내용 중에 의문이 간다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궁금증을 올려주는 게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게시판 운영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는데 행여나 뭐 그 비밀글로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비밀글도 괜찮고 오픈글도 괜찮습니다. 다들 보고 게시판에 올리면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2일 이내에 모든 답변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금방 왜 답이 안 와?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가 연구를 더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교수님들이 바로바로 답변을 못 내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틀 정도 안에 모든 답변들이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강의 계획서가 또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런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또 모든 교과목마다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시판 들어가기 전에 맨 앞에 나오는 메뉴여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과목명이 뭐다 나오죠?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이렇게 나오고 제 이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담당 튜터 선생님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한 과목에 한 7, 8명의 학습 도우미들이 계시니까 선생님들이 학습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학교에서는 정책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그만큼 지원을 하고 계시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학습을 하시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제 메일 주소가 올라가가 있죠. 그죠? 궁금한 거 있으면 해당 교수님 메일이 여기 올라오니까 메일 보시고 궁금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아마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보시면 강의 목표가 나오고 교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과목은 어떤 내용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십시오.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죠. 뭘까요? 평가 방법이 나옵니다.
모든 과목들마다 대부분 다 평가 과목이 들어가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중간고사 30%, 저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로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과제 20%, 출석 20%, 이래서 100점 만점으로 매겨져가 있어요. 시험부도 중요하지만 여기 출석 중요하죠. 20%니까. 출석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정해진 기간 일주일 안에 이제 시험을 치면 되지만 출석은 2주 안에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데 2주가 넘어가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과제를 가끔 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잘 칠 거야. 그래서 과제를 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과제는 내셔야 됩니다. 과제를 내는 것도 어떻게 할 건지 또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과목에 대한 주 교재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론 이렇게 해서 교재가 나와 있죠. 그죠? 교재 소개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강의 중에 행여나 이제 우리가 궁금한다든가 의구심이 생기는 걸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고 100% 만족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조금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교재를 참조하세요라고 해서 교재를 올려놓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강의 계획서도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안 보셨다 그러면 선생님들 한번 봐주시면 아마 이제 이후에 학습하실 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게시판 들어왔습니다.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요. 통합 교환이 올라와 있습니다. 통합 교환. 자, 이 통합 교환이 매번 올라오는 이제 담당 과목도 있지만 이제 과목에 따라서 시작하기 전에 교환이 다 올라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환을 들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세밀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환을 우리가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게시판 공지글에서 안내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고요. 통합 교환 올라가 있는데 이 교환을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첨부 파일이 보여요. 첨부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컴퓨터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운을 받게 되거든요. 다운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할 때 나는 엣지로 접속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는 크롬으로 접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롬이나 엣지는 인터넷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웹 브라우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이버로 나오든가 구글이 나오든가 다음이라는 홈페이지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요걸 누르게 엣지나 크롬을 누르게 되면 엣지를 누르는 경우에 다운 위치는 오른쪽 상단이고 크롬도 누르면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로 동그랗게 돌아가는 모양이 나와요. 다운을 받았는데 어디 다운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게시판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나와요. 질의응답. 질의응답은 교과목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올려주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떤 여기 이이루 학생분께서 3월 5일 날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답변일은 여기 보시면 똑같이 3월 5일 날 답변. 제가 이렇게 올리면 교수님들이 이틀 이내에 답을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여기 보면 이분께서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저는 1강부터 11강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글 유형을 썼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차별로 열리기 때문에 1강부터 11강까지 한꺼번에 오픈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르고 나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게시판에 글을 좀 쓰고 싶다. 맞아 보면 응원의 글을 쓸 수도 있고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보이십니까? 제가 만들어 놨는데 글쓰기 보이시죠? 글쓰기.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게시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글쓰기를 쓰시면 그러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자, 여기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궁금한 사항은 자유롭게 적으시면 돼요. 글 제목에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분 주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선생님들이 알아듣게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질의할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길게 적어주셔도 되고 짧게 적어주셔도 가끔 저도 여기다가 선생님들 적거든요. 적고 난 다음에는 글 등록, 하단에 글 등록을 하시게 되면 질의응답이 끝납니다. 그러면 요거 아까 마찬가지 보신 것처럼 여기에 이루 선생님께서 올린 것처럼 3월 5일 날 답변을 하고 글을 등록했고 3월 5일 날 답변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틀 이내에 아마 교수님이나 아까 보신 담당 튜트 선생님들께서 답을 다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궁금한 게 있거든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내가 궁금한데 빨리빨리 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강의 계획서를 한번 보고요. 그다음 게시판도 한번 보고요. 질의응답까지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토론,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선생님들이 보면 이제 토론을 한다든가 여기서 토론을 어떻게 하지, 과제는 어떻게 수행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생이라서 이런 과제나 토론 부분은 반드시 수행해야 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의 교수님들은 막 고난이도의 과제를 내고 고난이도의 아주 전문적인 과제를 수행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 요청하고 선생님들이 능력이 되시면 거기까지 얼마든지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 공부를 하시거나 학습을 하시는 이제 분들은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수행 가능한 과제나 토론들을 내실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토론이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토론을 누르면 해당 과목에서 주어진 토론을 진행하는데 토론 주제가 지금 여기 보면 없습니다. 이래 나오죠. 토론 주제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토론에 하시려면 토론 참여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여기 토론의 주제가 나오고요. 이쪽에 토론 참여라는 버튼이 생겨요. 원래. 그러면 참여 기간이 되어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죠. 빨간 글자로. 기간 이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이 보면 로그인 한 후에 90분 동안 홈페이지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돼서 내용이 소실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선생님들이 토론을 하려면 그게 주어진 주제에 맞춰서 나의 의견을 적는 게 바로 토론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의견을 적는다고 하다 보면 자료도 찾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90분 정도 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줄에 좀 쓰고 난 다음에 내용을 더 첨부한다거나 또는 내용을 좀 삭제를 한다거나 수정을 하려니 부족해서 조사를 좀 더 하고 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90분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용이 다 로그아웃되고 저장이 안 됐으니까 자동으로 다 날아가게 돼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올리기 전에 뭐그 워드 프로세스라든가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사무용 프로그램에다가 먼저 토론 내용을 기재를 하십시오. 여기다가 바로 올리지 마시고 토론 내용을 기재를 하시고 이제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점검이 다 되고 나면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토론을 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100% 이제 토론이라는 건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정답에 가까운 개인의 의견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의 생각을 나열하는 부분도 토론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6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 6개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더 개발되어야 될까요? 개인의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을 적다 보면 내용이 많이 첨부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개인의 의견이라 해서 그냥 기분 따라 적는 게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해서 적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용 프로그램에다 먼저 만들어 두시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토론은 나의 의견, 나의 그 의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학습하는 동료 학습자의 의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르면 클릭하면 다 열리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을 보시면 아래쪽에 찬성과 반대가 또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은 어떤 토론을 적어놨는데 그 읽어보니까 나의 생각과 똑같은 유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거기다가 찬성에다 체크하시고 이제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한 3건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3건을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교수님들마다 뭐 2건 이상 또는 3건 이상 뭐 토론글 댓글 달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본인의 토론글이 없이 다른 사람 글에다가 댓글만 다는 것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고요. 또 나만 토론만 해놓고 다른 사람 의견에 댓글을 안 다는 경우에도 토론 점수가 부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빨간색 부분을 왜 학교에서 이렇게 올려놨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토론글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넘어가 볼 건데요. 과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제. 자, 과제라는 것은 어떤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토론보다는 길게 적어주는 게 과제라고 보면 되는데 이 과제에는요, 출처도 넣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 출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요거는 2024년도에 올려놨는 과제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리고 여기 참고 파일을 저는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기다가 요 틀에 맞춰서 해주세요. 이렇게 놨거든요. 그러면 열어보시면 과제 주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으로 이제 과제를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나와가 있어요. 이 내용을 올려주신 분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과제 제목만 올려놓은 교수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게 100% 동일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하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온라인 수업하는 거 이외에 하나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습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습만 하기도 버거운데 우리가 보통 7과목을 수업을 하잖아요. 7과목인데 한 개당 한 과목당 25분씩 해서 75분이면 3, 7, 21, 21개의 과제를 이제 우리가 교육을 듣는단 말이죠. 일주일에.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나름대로의 패턴을 세웠을 거예요. 요번 이거 화요일 날 열릴 땐 첫째 날에는 2과목 정도 들을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한 과목 들을 거야. 그 다음 날은 3과목 들을 거야. 그리고 주말에 좀 쉴 때 좀 더 많이 들어야지. 이렇게 어떤 패턴을 세워놓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 패턴에서 과제라는 게 나오면 그 패턴을 넘어서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부담감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제를 빠른 시일 내에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학습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 나는 이 과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 어디 갔었어요, 선생님? 강의 계획서에 교수님 메일이 있었죠? 그 메일에다가 선생님들이 메일을 보내세요. 제가 이 과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거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해서 선생님들이 만약에 연락처라도 남겨놓으시면 우리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의 교수님들은 선생님들 편이거든요. 선생님들이 편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전화가 갈 수도 있고 메일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요렇게 하시면 과제가 조금 더 수월할 거고요.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량만큼만 해주세요. 또 이렇게 답변이 올 수도 있으면 이게 부담이 있다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숙명적인 거잖아요. 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슬기롭게 부딪히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과제 부분을 한번 확인을 했다면 과제 진행 순서를 또 우리가 한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과제를 할 때는요, 여기 보면 과제 제출 기간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반드시 제출 기간 안에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빨리 과제를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늦게, 만약 여기에 6월 10일인데 6월 8일쯤 되거나 빨리 이때쯤 해야지 하다 보면 과제 기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과제 기간을 놓치면 전혀 되지 않는 거 아니야? 과제 점수 20점, 20%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걱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도 선생님들은 이제 추가 기간이 있어요. 그때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교수님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또는 그 메일로 또 이제 보내놓으시면 보시고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면서 또 과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담을 갖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과제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아마 지금 컴퓨터를 쓰시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쓰시는데,
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거든요. 자, 워드 프로세스는 컴퓨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인데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MS 워드를 쓰시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과제를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글 프로그램 요거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집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구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컴퓨터 사면 다 깔려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사게 되면 컴퓨터 기계를 산 거지 내가 프로그램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요. 이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한글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는데 아마 그 한글 2020, 2024 정도 되면 뭐 한 10만 원대가 넘을 거예요. 근데 나는 요행이 우리 아이들이 쓰는 컴퓨터여서 이게 깔려 있어, 설치대가 있어, 이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설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MS 워드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MS 워드라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들이 윈도우가 깔면은 자동으로 MS 워드가 설치가 됩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이제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요 두 개의 프로그램을 다루는 방법을 선생님들이 또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마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 다루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이제 굉장히 복지적인 차원이 잘 돼가 있고 평생 교육이 잘 돼가 있는 나라예요. 아마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평생 교육을 헌법으로 정해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보시면 헌법 제31조에 보시면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말이 바로 평생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육 차원에서 이 한글 프로그램을 배울 수가 있어요. 어디 가냐면 선생님들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직 중인 사람도 되고 그다음에 현재 실업자의 직업이 없는 사람도 되는데 100%전 국민이 다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소득이 아마 소득 8분위 이내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프로그램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아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으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뭐 시기에 가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교육 실시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카드를 발급받는 데는 한 3주 정도 걸려요. 근데 재직 중인 사람은 아마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고용노동부에 국민 내일배움 카드 발급 신청하시면 되는데 현장에 고용노동부 지역에 고용노동부 바로 가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는데 카드가 우리 집에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 정도 카드 발급받으면 보통 1주 정도 걸리잖아요. 그런 시간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발급받는 거는 금방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다루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디지털 상황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아마 숙지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 2020 프로그램을 이제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 설치된 한글 2020 프로그램 한번 실행해 볼 건데요. 가끔 학습자들이 여쭈어봅니다. 한글 2016은 안 돼요? 한글 2024는 안 돼요? 이렇게 묻거든요. 다 가능합니다. 근데 한글 2020이 뭐야? 이렇게 묻거든요. 한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이고 여기 2020이라는 것은 버전입니다. 선생님들이 나이하고 똑같아요. 자, 홍길동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0살이었잖아요. 돌이 지나면 우리는 이제 1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살 때 홍길동이하고 10살 때 홍길동이하고 20살 때 홍길동 똑같은 홍길동이에요. 근데 달라진 거는 뭘까요? 점점 더 인간다운 사람으로 바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 말은 한글 2016이라는 보다 한글 2020이 기능적인 면이 좀 더 뛰어나고 2020보다는 2024가 기능이 좀 더 뛰어나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버전이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요. 이걸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올라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 화면을. 자, 과제 수행 조건 중에 보면 글꼴은 뭐 함초롱 바탕으로 해주세요. 여기가 함초롱 바탕 기본 글꼴이에요. 근데 요걸 누르면 우리가 뭐 굴림체로 하세요. 뭐 다른 글자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자 크기는 얼마나 해주세요. 글자 크기 내 눈이 잘 안 보인다. 뭐 나는 기본이 10포인트인데 보통은 아마 11포인트로 해주세요. 12포인트로 해주세요 하는 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줄 간격은 어떻게 하세요? 나오거든요. 여기 11, 12는 여기인데 요거 버튼 요거 누르시면 여기 조만한 버튼 보이시죠? 요거 위아래 가면 10포인트, 11포인트, 12포인트 올라가는 버튼입니다. 여기 보면 PT라고 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조정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가시면 이제 양쪽 정렬 해 놓으시는 게 맞아요. 어떤 경우에 제가 과제를 받아보면 문서가 전부 다 왼쪽으로 막 박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점수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기능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줄 간격입니다. 줄 간격. 줄 간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 여기 모양하고 복사하고 사이 보이시죠? 요 사이 간격이 줄 간격이라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보통 임의적으로는 160%로 돼가 있거든요. 이게 180%라는 것은 이제 여기도 보면 있죠. 글자하고 요 모양하고 사이에 요 간격이 바로 줄간격이라는 건데 요런 부분들이 점점 더 사이가 벌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A4 용지 2장 이내로 작성해 주세요. 이런 과제가 있는데 줄간격을 200으로 만들면 몇 줄 안 쓰고도 2장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교수님들이 줄간격을 160에 맞춰 주세요 하는 이런 과제 조건을 내실 겁니다. 될까요? 과제 조건을 내실 거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해주세요. 이 말이고요. 다 하고 나면 이제 과제를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과제를 쭉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해당 교환을 참조하십시오. 교환에 있는 내용으로 내십니다. 대부분.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현장을 보시고 개인의 생각을 적으세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교환을 참조해서 기본적인 글자를 쓰시고 그다음에 관련 자료는 조사를 하는데 인터넷 신문사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블로그라든 거는 개인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참조는 자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RISS라고 또 치면은 논문들이 많이 나와요. 논문들이. 굳이 뭐 내가 논문까지 참조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요. 논문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보시면 아 논문들이 어떻게 쓰이는갑다. 이거는 객관화된 사실을 토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참고문을 적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인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인터넷 신문사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어떤 주제로 쓰면은 주소가 올라와요. 그럼 그거는 어디를 참조한 거지? 여기 주소 있죠. 여기 보면. 요 주소. 뉴스라고 올라오잖아요. 요 주소를 복사해서 참고 문헌. 예를 들어서 대구 남부도서관 이렇게 쓰시고 요 주소를 쭉 이렇게 쪼르륵 긁으면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로 쭉 당기면 새까맣게 칠해질 거거든요. 키보드에 컨트롤 C 누르면 복사가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C 누르라니까 우리 학습자들은 잘 사용하고 계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컨트롤 누르고 손 띄고 C를 누르더라고요. 아니에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이 내용을 선생님들이 갖고 와서 아까 봤던 이 화면에 여기다가 아래쪽에 참고 문헌으로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고 문헌을 넣어주시면 인터넷 신문사 같은 건 가능해요. 그러면 블로그를 쓰면 여기 뭐라고 나올까요? 블로그라고 뜹니다. 그러면 그 주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넣었다. 그러면 교수님들 금방 아세요. 블로그는 객관화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 많아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문이라든가 논문을 보자는 거죠. 자, 논문을 쓸 때는 선생님 보시면요. RISS라고 치면은 리스 논문이 올라옵니다. 리스 논문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여기에 요 글자를 클릭해도 되고 요 글자를 클릭해도 됩니다. 그럼 리스 논문 넘어가는데 굳이 리스가 아니라도 국회 도서관 들어가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를 좀 찾아보시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면 요 화면이 이제 리스 화면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관련 주제어를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치면 관련 논문이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논문의 하나를 클릭해서 내용을 보십시오. 자, 요거는 제가 옛날에 썼던 논문인데요. 20대 관련 가짜뉴스의 양상과 그 사회적 영향 이런 요 딱 누르면 그에 대한 내용들이 쭈르륵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PDF 파일로 돼가 있기 때문에요. 내용 보시고 마우스로 쭉 이렇게 블록 잡으면 복사가 돼요. 그 복사해서 내용을 갖고 와서 이제 나의 의견에다가 첨부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논문을 활용하시면 되고, 출처는 요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논문을 출처를 기입하는 방법도 우리가 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기 평생교육 현장 실습에 관련된 교재를 하나 쓴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책일 때는 논문을 적을 때는 저자 이름 쓰시고 책 이름 쓰고 출판 연도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술 논문이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저자가 누구고 논문 이름이 뭐고 또 학술지명이 뭐고 발행 연도가 뭐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냥 뭐 간단하게 쓰셔도 상관은 없는데 한 번 더 체크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지금은 우리가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시지만 이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좀 더 다른 대학으로 또는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 문헌을 적는다. 이런 걸 알아두시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참고문헌 기재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시는 주위의 분들도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다른 대학에 가셔서 대학원까지 졸업하시고 대학원 졸업하고 다시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에서 필요한 현장 과목을 듣는 교수님들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거든요.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에는 자격증 위주의 어떤 다양한 교과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면 국가 자격증을 얼마든지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평생교육사하고 사회복지사죠. 그거 말고도 운동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발달 제공 인력에 관련된 거, 상담에 관련된 거 굉장히 많은 자격증들이 있으니까 그 자격증들을 아마 취득하시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준비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시기가 됐을 때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통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성인 학습자가 돼. 물론 이제 뭐 젊은 사람들도 괜찮겠지만 나이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입은 옷이 많아야지 벗을 데가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들이 여러 개의 자격을 갖추고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오면 쉽게 그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사를 구하는 어떤 직업적인 부분이 있다 그랬는데 평생교육 자격 소지자 이렇게 적어놨는데 나는 그게 없어가지고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자격증이 없어서 뭐 취업 전선에 투입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격증에 관련된 학과를 한 개, 두 개, 세 개 졸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아마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이제 자료를 다 작성을 했고요. 저장하는 방법부터는요. 선생님, 우리 지금 50분이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파일 저장법입니다. 그죠? 다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여기 보면 파일 보이죠? 제가 지금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파일 보시면 아래쪽에 저장하기 여기 나와요. 저장하기를 누르는데 그러면 저장을 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어디다 저장할 거냐 물어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일단 한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해도 되는데 저장하기를 눌렀는데 어떤 곳에 저장하는지를 몰라서 저장해 있는 위치를 또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바탕화면을 눌러주시고 그럼 아래쪽에 파일 이름을 달라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대부분 아마 교수님들께서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명에다가는 학번 빼기 본인 이름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2024-50041 이게 실제 학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과목명을 넣어놨어요. 프로그램 개발로. 그 다음에 본인 이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가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선생님들이 과제가 나오면 7과목이 다 과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들이 하다 보면 A 과목에 B 과제를 막 넣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개론인데 프로그램 개발론 과제를 넣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학습자에게 학생들이 다시 아마 메시지를 보내죠. 선생님, 과제가 잘못됐습니다. 이 과목이 아니고 다른 과목 보내주세요. 이렇게 또 요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이름을 기록을 해주시면 과목명을 기록해 주시면 선생님들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데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해요. 여기 형식에 보면 한글 문서 HWP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름은 이거지만 우리 선생님들 이름을 보면 제 이름은 성복숙입니다. 근데 영어로 쓰면은 복숙성 이래 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름을 쓰고 요 뒤는 사람으로 치면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성에 해당된다는 거죠. 김과 이가 바가에 해당되는 건데 HWP가 뭐냐면 한글 워드 프로세스예요. 요 형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간혹 선생님들이 한글 전용 프로그램인 HWPX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받아보는 교수님들이 가끔 이게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습자분들은 암호를 또 넣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암호를 모르면 저희는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할 때 파일명을 적어주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번 적으시고 빼기 교과목명 적으시고 그다음 본인 이름 적으시고 확장자는 HWP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저장 버튼 누르면 바탕화면에 이게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과제를 저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제를 다 했으면 다시 이제 우리 한국국지 프로그램에 한국사이버대학의 프로그램 올라와서 과제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바탕화면에 요 있거든요. 과제 첨부 파일에다가 올려주시면 자동으로 첨부되고 올라갑니다. 들어가 보시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과제명을 눌렀잖아요. 바탕화면에 보면 자동으로 올리기라는 그 첨부라는 버튼이 있어요. 파일 첨부.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선생님들이 이제 과제명을 선택해 달라고 이름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찍지를 못했던 이유가 아직까지 과제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제가 못 찍었는데 그 화면은 보입니다. 과제명을 클릭하시면 여기 1번 클릭하시면 첨부 파일이라는 글자가 보여요. 과제명을 간단히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첨부 파일 클릭하시면 어디 있는 파일을 찾는 건지 위치를 물어요. 그럼 바탕화면에 선생님들이 아까 저장해놓은 요거 클릭하시고 올리기 또는 저장, 등록 요런 버튼만 누르면 과제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과제가 올라오시면 너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이 과제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밀리기만 하면 나중에 가면 이게 엄청 부담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같은 동료 학습자가 옆에 있다거나 하실 때는 같이 연구해서 적으시고 내용은 다 똑같잖아요. 과제의 내용은. 근데 마지막에 본인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의견까지 똑같이 보내주시면 곤란합니다.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똑같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과제에 대한 의견은 본인 의견을 적어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과제를 제출하시면 과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중간고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시험은 학기 중에 두 번입니다. 학기 중에 1학기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가면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우리는 2학년, 그러니까 2년 과정이니까 1년에 총 4번, 2학년이니까 2년에 8번의 시험을 치시면 그리고 어느 정도 과제물 내시고 수업을 적정하게 다 들으시고 그다음에 현장 실습 가야 되는 부분에는 현장 실습을 가게 되면 국가 자격증이 최소 2개 이상 나오죠.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 또 학습료가 거의 무료로 되는 경우가 많죠. 국가장학금은 선생님들 아마 다 신청을 하셨을 건데, 되는 사람들은 다 신청을 하셨을 거고, 이게 8분이고 9분위도 해당이 되는데, 9분위는 연간 8분위 기준이 어느 정도냐면요. 재산이 월급이 8천만 원, 연봉 8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건물, 부동산 이렇게 10억 이하,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은 요게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는 조금 오바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구분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연간 100만 원을 또 지원해줘요. 그러면 내가 수업료를 조금 적게 낼 수 있는 거고 사이버로 공부를 한다는 거는 몸이 가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철저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그래서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을까? 다 잘 치고 다 100점 맞고 싶죠. 근데 하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시험을 하기 전에는 선생님들이 준비 사항이 있습니다. 자, 교과목별로 이제 교환을 해도 되겠고, 교재가 필요한 사람은 교재를 보셔도 되는데, 시험 시간이 1시간이면, 물론 이제 찾아보면서 하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교환을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 교수님들 또한 교환해서 많이 내실 겁니다. 그리고 만일의 대비를 위해서,
컴퓨터는 하다가 뭘 하다가 다운되거나 꺼질 수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가 그럴 수도 있지만 시스템상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모니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있죠? 1644-9775. 요거는 시험 중에 원격 서비스를 먼저 신청을 해서 내 컴퓨터가 시험 치기 전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이걸 또 보시는 부분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용에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해서 게시판에 아까 우리가 기말고사 안내라고 이렇게 안내문이 나갑니다, 선생님. 안내문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면 여기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제가 2024년도에 올려놨는 건데 중간고사 안내 드립니다 해서 여기 게시판에 반드시 안내 글이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교수님들이 자세하게 올려놓습니다. 자, 방법은 시험 기간 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강의실에 접속해서 과목별로 1시간씩 시험을 응시합니다. 힌트 이렇게 났죠. 중간고사는 시험 유형 B형에 해당이 되는 선다형 서술형으로 총 13문제입니다. 교재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1주차부터 7주차까지 꼼꼼하게 보십시오. 이렇게 났죠.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가 가요. 그러면 나는 교환을 보고 문제가 13문제구나. 1시간 안에 13문제니까 시험에 대한 뭐 부담은 좀 적잖아요. 만약에 50문제입니다. 그러면 50분에 1시간 아니고 어떻게 다 풀지? 그러다가 사지선다형이면 문제를 보기를 4개를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 정답을 찾는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교수님들께서 친절하게 이게 다 안내를 할 겁니다. 모든 교과목 다 그렇게 안내가 나갑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A형, B형, C형, B형 유형은 B유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는요, 시험 유형이 A형 유형도 있고 B형, C형이 있습니다. A 유형은 자, 객관식으로 총 25문항이 들어갑니다. 25문항이 들어간다는 것은 한 문항당 4점에 100점이 되고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 사지선다형입니다. 때에 따라서 오지선다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보기가 짧은 게 좋아요? 긴 게 좋아요? 누구든지 빨리 읽고 답을 체크하고 싶은 심리가 있기 때문에 보기가 짧은 게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기가 엄청 긴 문제가 또 보기가 5개 나온다 그러면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A형으로 내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B형으로 내시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B형은 객관식이 10문항이면 다 해봐야 4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40점이고 서술형이 한 개, 3문제 나오는데 한 개당 20점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이게 60점이 훨씬 배점이 높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시험을 응시하실 때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 물론 전체적인 걸 다 풀어야 되지만 간혹 서술형이라는 거는 컴퓨터를 쳐서 글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글자 치는 부분이 너무너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나는 이게 시험 치는 도중에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잘 분배를 하시라는 거죠. 잘 분배를. 그다음에 C형 같은 경우에 문제가 더 작아요. 객관식이 5문제니까 5, 4, 20, 20문제 20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그죠? 여기 서술형은 한 개당 80점이에요. 80점. 엄청나게 높은 점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여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답을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어디에 둘 건지,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기술하세요 하면 기술을 하면 되고, 서술하세요 그러면 나의 의견을 넣어서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개조식으로 문장을 쓰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해주셔야 되겠죠. 한다, 안 한다, 이거. 이렇기 때문에 이러하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뭐 과자 5개, 뭐 물 5개, 뭐 이렇게 정해요. 과자는 총 5개이며 물은 총 2개다. 이래서 가격은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이제 서술형을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 먼저 보시고 간혹 B형이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교수님들이 보시고 아마 그게 맞춰서 낼 거예요. 그래서 교환 준비하시고 시험 게시판에 대해서 힌트를 꼭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우리 보시면 교환을 다운받을 거예요. 교환을 다운받는다는 거는 여기 자료실, 여기 게시판에 가면 교환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교환은 보시면 선생님 1주차부터 7주차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1에서 7까지 한 장, 그러니까 A4 용지 한 장에 한 페이지가 들어갔다는 것이고, 요거는 A4 용지 한 장에 두 페이지가 들어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하든지 선생님들께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9주차부터 이제 요거는 14주차까지라는 소리고, 요건 1에서 7주차까지인데, 간혹 언어 이제 교과목마다 다 똑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교수님께서 1주차, 2주차, 3주차 이렇게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우리가 수업 들어갔을 때, 아까 우리 첫 화면에 보여드렸죠? 강의 교환 나온다는 거, 그거 누르시면 거기서 하나하나 다운받는 방법도 있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첨부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첨부 파일에서 다운을 받으면, 자, 선생님 제가 크롬으로 인터넷을 접속했나요? 엣지로 접속했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요게 크롬입니다. 이렇게 생긴 요 모양이 크롬으로 접속하는 건데, 크롬으로 하면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요. 요게 이제 들어가면 주로 어디 들어가냐면 대동소이하게 컴퓨터는 다운로드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다운로드는 또 어딨냐면 선생님 내 PC를 누르면 윈도우 10, 11, 12, 13 똑같거든요.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 다운로드라는 폴더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내용이 들어온다는 거죠. 엣지를 눌러도 마찬가지. 요거는 엣지라는 걸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걸 눌러서 이거 더블 클릭하면 나오고요. 요거 더블 클릭하면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운받은 파일은 또 여기다 두시지 마시고 꺼집어내서 바탕화면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동식 이제 장치인 USB에다가 넣어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컴퓨터 학습하는 거는 보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시험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주의할 거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응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이 우리 집에는 데스크탑이 없는데 강의는 스마트폰으로 들었으나 시험은 어떻게 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 동네 PC방 가서 쓰셔야 돼요. 근데 PC방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데 동일 IP 또는 IP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급적이면 집에서 편하시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시험을 치셔야 돼요. 스마트폰으로 응시가 안 된다는 점,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다운받은 파일은 그러면 어디 가서 찾느냐? 바탕화면에 내 PC를 누르게 되면 여기 내 PC 요거 눌렀죠? 여기 다운로드 폴더가 있어요. 다운로드 폴더 들어가 보면 이제 해당하는 과목들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 아래쪽에 보이죠? 그죠? 요거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USB라든가 바탕화면에 갖다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죠. 그죠? 요 내용은 제가 요거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요 파일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요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면 복사가 나와요. 또는 컨트롤 C를 누르면 또 복사가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해당하는 장치 USB 같은 거 또는 바탕화면에 갖다 놓고 오른쪽 단추 눌러서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요거 클릭하시고 나면 오른쪽 단추 누르면 여기 복사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간혹 가서 어떤 경우에 있냐면 동료 학습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선생님 A라는 선생님이 교환을 다 다운받았어요. 같이 학습을 하니까 나 교환 다운받았는 거 그거 좀 보내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USB에 담아줄 수가 있고 카톡으로 파일을 전송해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환은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교환은 이제 각자 다운받으셔도 되고 같은 동료 학습자에게 전달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학습하시면 하는 게 조금 더 공부하는 게 수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교환을 다 다운받으셨다면 선생님들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 시험 탭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중간고사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딱 들어가면 이제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화면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서 뭐 할까요? 응시하기를 누르면 실제로 응시가 됩니다. 응시하기 전에 선생님들은 뭐 할까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요거는 좀 우스운 소리인데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들은 그렇잖아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 그냥 카메라 키 갖고 바로 찍나요? 찍기 전에 뒤쪽에 렌즈를 한번 닦으셔야 되죠. 그래야 화질이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응시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이제 메모지도 좀 갖다 놓으시고, 교환도 좀 열어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칠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시험 치는 도중에 전화가 막 울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전화기도 좀 이제 시험 친다고 무음으로 좀 해두시고, 집중해서 시험을 치셔야지. 그래도 이제 시험에 대한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시험을 응시를 하는데,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주의사항이죠. 60분인데 이 60분이라는 거는 시간이 다 되면 시간이 다 됐다고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근데 60분 중에 막 하다 보니까 선생님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다 보니까 끝나버렸어. 그러면 지금 내가 했던 게 어떻게 돼? 다 없어지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아니요. 선생님들이 하신 것까지는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의심스럽다거나 좀 궁금하거나 하거는 아까 1644-9775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전화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 행여나 통화 중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기다렸다가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하셔도 되는데 근데 하다가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뭘 잘못 눌러가 시간은 남아있는데 이게 시험 환경에서 벗어나 버려서 창을 닫아 버렸어요. 완성하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재입장해도 가능합니다. 시간을 내가 시험 시작한 시간부터 60분까지는 무조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후에 안 받고 하셔도 된다는 거죠. 사람이 조급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시험에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아까 시험 요령 다시 보시고 시간이 60분이고 1644-9775 전화번호 적어 놓으시고 이제 빠져나갔더라도 다시 들어오시면 된다. 근데 한 번 응시했는 과목은 재응시가 불가능합니다. 한 번 응시했는 거는 시간 60분을 다 썼다. 그런 경우에 다시 응시하나?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니까 그거 잘 염두에 두시고 시험을 응시하시면 좋은 결과를 아마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난데 우리가 이제 5월, 15일쯤 되면 시험 성적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성적을 확인하는데 여기 보면은 열람, 성적 열람 및 정정 이렇게 적어놨죠. 아까 우리가 A형은 저 객관식으로 25문제가 나오죠. B형이나 C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잖아요. 서술형 문제가 나오다 보면 우리가 맞게 적었는데 점수가 뭐 80점짜리인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80점 나올 것 같은데 60점 정도의 정석이 나왔다. 그러면 그게 대한 이의를 선생님들이 이제 적으시면 되겠죠. 이 성적 이의 안에다가 이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답을 적었는데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점수를 뭐 더 주시면 어떨까요? 더 점수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글을 적으시면 교수님 한 번 더 읽어봐요. 읽어보시고 가급적이면 선생님들 편에 서서 특별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성적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교수님들도 다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가끔 시험 문제가 오류가 생길 경우도 있어요. 두 번, 세 번 봐도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때는 똑같은 보기가 3번, 4번이 똑같은 보기인데 그러면 3번을 체크해야 되나? 4번을 체크해야 되나?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벌써 시험 채점할 때 2번, 3번을 전부 다 동일하게 정답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시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정정 기간이 끝나면 이제 정확한 점수로 매겨진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시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의 신청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적는데 사실은 교수님들은 여기 이의 신청이 안 올라오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성적을 조금 더 받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반드시 성적은 기간 안에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험을 하기 전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PC방 가서 시험을 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 컴퓨터가 갑자기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학에서는요, 대리수강 또는 대리시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부정행위 같은 거 방지하면 안 되잖아. 그 부정행위 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재학생이 수강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동일 IP. 같은 공간에 하면 같은 인터넷을 쓰기 때문에 동일 IP로 올라와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여기가 동일 IP를 써야 되는 정확한 그 당위성을 설명하면 학교에서 또 그걸 풀어줍니다. 어떻게 풀어주느냐면 학칙 규정에 의해서 여기 보면 학사 업무 가이드에 학생 상별 규정 제8조 사항에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C방 가능하고요.
직장에서 같이 학습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IP를 쓰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선생님들 전화번호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는 전국에 하나잖아요. 가정집 전화도 하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IP라는 거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주소예요. 그 주소는 숫자로 된 건데 전국의 모든 사람이 이제 쓴다면 한 번에 하나씩만 갖고 오는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주소 또는 세네 개의 주소만 들어가요. 그러면 회사에 몇백 명이 동시에 수업을 한다는 것은 동일한 IP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회사에 미리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학교에서 확인하고 빠른 시간 내에 풀어줘요. 그러면 동일 IP가 풀리면서 같이 이제 시험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사무실이 아니라도 각자 시험을 보지만 공간은 동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내용을 선생님들이 꼭 알아두시면 나중에 시험 칠 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쓸 수도 있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우리 집에서 엄마도 공부하고 우리 딸도 공부한다, 남편도 공부한다. 그러면 시험은 물론 같은 그 노트북 갖고 시험을 치지만 공간이 똑같은 가정이란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과적관계 증명서 내십시오. 아, 그러면 이 공간에는 두 분의 학습자가 학습을 하는구나 하고 인지를 하고 학교에서 또 그 부분도 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렇게 풀어주겠죠. 동일 IP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신청만 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게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거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학기만 하고 2학기는 안 해도 되나? 아니에요. 시험 칠 때마다 매번 내셔야 됩니다. 직장 같은 경우는 그 직원이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서 진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항상 가족관계 증명서에 떼보면 이제 뭐 주소 같은 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꼭 알아두시고 여기에 시험 사전에 동일 IP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기 재직증명서라든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등이라고 해서 꼭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1644-9775에 물어서 한번 여쭤보시면 그에 관한 또 서류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44-9775를 했는데 거기가 계속 통화 중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속한 학과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요래 또 있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6933-9705 이렇게 번호가 있죠. 이런 번호로 전화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일부러 요거를 선생님들한테 올려놨어요. 최대한 편하게 학습하고 최대한 편리하게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올려놨는 자료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수업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를 할 겁니다. 만족도 조사는 선생님들이 이걸 했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됐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나, 다음번에 여기서 뭐를 또 수정해야 되나,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수강평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강평을 통해서 차후에는 좀 더 품질이 우수한 강의를 또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강평 등록의 의미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평 등록은요, 대학 강의는 수강 강의의 품질 향상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각 교수자의 강의 방식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도 씁니다. 또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반영하여서 좀 더 나은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사용을 하거든요. 요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의 목적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요런 정도지 보통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다들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받는다 해서 뭐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이 평가를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더 유익한 결과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반드시 해주시라는 거죠. 아마 평가를 해야지 학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월 4일부터 우리가 보면 또 여기에 성적 확인, 최종 이제 강의 평가를 또 할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성적에 대한 이의가 있다거나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과제 등록 기간인데도 과제를 못 냈다든가 이런 거 할 경우에는
아마 교수님들마다 조금씩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아마 요청을 할 거예요. 선생님들 과제가 지금 미비가 됐습니다. 과제를 제 메일로 주시면 제가 대신 이제 대리 탑재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과제를 그때 내시게 되면 약간의 점수는 감해집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과제를 제출했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0점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20%니까 20점까지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출했는 사람은 80%니까 16점이 만점으로 보여지겠죠. 조금 점수는 감해집니다. 그러나 안 내는 것보다는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성적에 아무래도 우리는 학생이니까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수강평 등록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강평을 하실 때도 이제 많은 어떤 그 체크 사항이 있어요. 사지선다형으로 이제 체크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글을 적는 경우도 있어요. 글을 적는데 제가 지금 그걸 봤을 때 이게 객관적이다 보니까 개인의 이제 주관적인 의사잖아요. 수강평은 적어놨는데 교수님 말이 너무 빨라서 전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표현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습자들은 또 이렇게 교수님 찬찬히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고 해서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평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들이 학습자에 대한 니즈를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다 모르잖아요. 사이버니까 이게 학습자가 연령대가 어느 정도의 연령대고 이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인지 아니면 한글을 이제 귀가 조금 어두워서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교수님들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기탄 없이 적어주시면 차기 과정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여기까지 여기 강의 계획서부터 게시판, 질의응답, 토론, 이 내용들은 우리가 늘 보는 화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함에 있어서 기간제 학습자도 있고 정상적인 이제 그 재직 중인 학생들도 있는데 이 시스템을 계속 쭉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쭉쭉 눌러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관건인 게 우리 학습자들이 궁금한 거는 과제를 잘 내고 수업에 출석을 잘 하시고 그다음에 시험을 잘 봐서 높은 점수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정해진 시기에 공지사항을 잘 이제 확인하셔가지고 뭘 하셔야 돼요? 현장 실습 잘 가시고 현장 실습 마무리해서 나중에 자격증을 선생님들이 손에 쥐는 그런 그 일련의 절차들을 쭉 무난하게 수행하시라고 이제 요 내용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7월 4일까지 하면 선생님들은 여름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름 방학에는 학습을 안 하면은 좀 되게 많은 편한 시간대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들 그때는 좀 쉬시고 사실은 컴퓨터 앞에서 학습을 한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듣기만 해야 되고 질문을 해보려 그래도 이게 1대1로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이제 글을 남기고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고 학습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이제 장단점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름 방학 때는 좀 프리하게 쉬시고 그 다음에는 2학기 과정을 한번 볼까요? 2학기는 선생님 2025년도는 9월 1일 날 개강입니다. 개학. 그러면 여기서부터 개강을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우리 학교는 대부분 보면 교과목을 교수님들이 다 과정 수강 신청을 해두셨잖아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들어가면 큰 무리 없이 다들 돌아가게 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수강 정정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해당 교과에 해당하는 그 교수님하고 잘 연락을 하셔가지고요. 전화번호 있었죠? 아까 우리 올려드린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였죠? 여기에. 여기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를 잘 보시고 궁금한 거 있거든. 요로 전화를 하시면 그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전화번호는 잘 기억해 주시고 요렇게 하시면 아마 이제 2학기 가셔도 수업을 잘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그 전에 여름방학 때 놓으십시오 이랬는데 완전히 놓는 건 아니에요.
왜 못 넣느냐면 아마 2학기 하기 전에 등록을 하셔야 될 겁니다. 등록금을 내야 되고 국가장학금을 또 신청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또 보시게 되겠죠. 그죠? 국가장학금을 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 제일 이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가족관계 증명서도 이제 우리가 또 가구원 동의서도 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잘 내셔가지고 이제 국장 신청할 때는 항상 매번 학기마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이제 절차적인 부분,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내용이 일정을 제가 넣어놨는데, 그렇게 이제 9월 달까지만 넣어놨습니다. 그 이제 전체적인 학사 일정은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거였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학교에서 문자로 발송되는 사항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성인 학습자들이 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점점 급해져요. 급해진다는 것은 내가 읽고 싶은 글자만 읽어가지고 문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충 보고 넘기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자가 오거든 보시고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학과 사무실로 연락을 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가는 것은 사람이 길을 혼자 걸어가면 힘이 들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과 행사가 많죠, 또, 그죠? 아마 여름에 되면 저희가 뭐 독도 행사를 가을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학과마다 뭐 MT를 가거나 이렇게 또 합니다. 그러면 그때 모여서서 동료 학습자와 연락도 주고받고 학습하는 데 대한 애로사항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관계되는 거, 과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또는 아마도 지역 스터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 지역 스터디에 나가셔서 함께 공유를 하시면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성인 학습자를 많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성인 학습자들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는 게 되게 두려운 부분마저도 있거든요. 잘 쓰시는 분들도 잘 쓰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컴퓨터를 다룬다는 게 뭘 좀 잘못하면 고장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못 다루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요거는 제가 선생님들에게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적어놨는 건데 학교에 나오는 교과목하고는 이제 별로 상관이 없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면 분실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거 핸드폰이 보통 보면 잠김 화면이잖아요. 잠금 화면을 풀 수는 없지만 옆에 버튼을 누르면 화면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은 아래쪽에 분실했을 때 이쪽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이런 문자 같은 걸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전화기는 주셨는데 찾아주고 싶어도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또는 그분들이 뭐 배터리가 떨어지면 내가 알아서 충전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뭐 배터리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지만 배터리 충전했을 때 해당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우리가 알면은 내 전화기로 그분한테 또는 그 전화를 걸면은 상대방이 받을 거니까 핸드폰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첫 화면에 연락처 남겨두기라는 이제 기능을 한번 알려드리고자 이걸 했는데 선생님 핸드폰에서 설정 기능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눌러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잠금 화면 및 AOD라는 이 문구가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게 되면 또 거기서 또 아래로 또 내려가 보면 잠금 화면 편집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마 핸드폰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메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업데이트 받아야 되는데 업데이트 받지 않고 쓰는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잠금 화면에 대해서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보시고 아래쪽에 보면 연락처 정보라고 여기 보여요. 그럼 연락처 정보 얘를 누르게 되면 전화번호를 써요. 연락처 010 이거 이제 이렇게 쓰시고 요렇게 감사합니다. 지금 이 번호인갑다 사람들이 주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입력하시고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다음번에 잠금 화면에는 요 전화번호가 딱 뜬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나의 기능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끔 보면 가족들 간에도 응원 메시지를 보내드릴 때 그래서 카톡으로 뭐 사랑해, 축하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할 수도 있지만
응원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거든요. 가끔 TV나 뭐 미디어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글씨가 지나가는 문구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어플 중에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보시면 모두의 응원이라는 게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거든요. 요렇게 생긴 거를 요거를 설치를 하십시오. 요거 설치를 하고 나면 모두의 응원 여기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열면 요런 화면이 열려요. 요런 화면이 열리면 여기다가 문구를 입력해 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적으면 텍스트 속도는 어떻게 가느냐 0이다. 0은 그냥 안 가는 거고 0.5 하면 천천히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게 되는 거죠. 1배속, 1.5배속, 2배속 이거 하면 너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0.5에서 1배속 정도 하고 텍스트 크기는 핸드폰에 맞춰서 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깜빡임 속도는 글자가 지나가면서 깜빡깜빡거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뭐 1.2 정도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능들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쉬워요. 이렇게 쓰시고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문장으로는 한국복지사이버대학을 치고요. 0.5하고 크기는 48, 48보다 적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깜빡임 속도 0으로 했고요.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효과 있죠, 효과. 뭐 하트 모양이 지나간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색깔은 무슨 색깔로 할 거야? 글자 색깔이죠. 여기 보이죠?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요런 색깔로 할 거야. 그 다음에 글꼴은 어떤 거 할 거야? 글꼴도 우리가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요런 글꼴을 했어요. 그 바로바로 누르면 여기 올라옵니다. 그다음 배경 컬러는 뭐 할 거야? 이런 파란색 할 거야. 그쵸? 이렇게 배경 효과 주시고 상단에 시작하기 하시면 이렇게 싸라락 지나가는 글자가 만들어져요. 요거는 선생님들께서 가족들 간에도 이런 걸 한번 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가만히 있는데 요즘은 보통 보면 다 핸드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식구들 간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각자 방에 앉아서 카톡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해서 뭐 퇴근해가 오는 분들 또는 밖에 나갔다가 외출해서 들어오는 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 또 하나의 작은 행복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런 기능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워낙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뭐 기능이 있을 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에 똑똑한 대학 생활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요. 채팅창에 보니까 9분의 어떤 채팅이 올라와 있는데, 아, 이제 스피커 안 나온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혹시 저한테 질문 사항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